한국어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강연 집필 사업의 두 번째로 강연을 하게 된 언어학과 강사 강초롱이고요. 저는 논한 생략 구문이에 작용하는 점화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강연의 목적이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간중간에 용어 설명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도 용어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간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학을 하지 않는 학생 분들이라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제목에 논한 생략 구문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 또 다른 키워드로는 점화 효과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 연구가 어떻게 이것들을 융합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슬라이드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점화 효과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과 혹은 행동을 하나의 행동이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듣고 난 다음에 그 한 번 처리되었던 정보가 그 다음번 우리의 행동이나 그 다음번 우리의 언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근데 사실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은 점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행동에서도 프라이밍 효과를 이용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왔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그 프라이밍 이펙트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친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제안서를 넘겨주다가 떨어뜨렸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넘겨주었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넘겨주었는데? 라는 말에 사용한 동사 보면 넘겨주다 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건네주었는데?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한 동사를 우리가 사용해서 동일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이 어떻게 넘겨주었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자기 대화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한테 제안서를 넘겨주다가 떨어졌어 라고 넘겨주다라는 동사를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발화에서도 넘겨주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관찰해 볼 수 있죠. 본인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내가 처리했었던 단어나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이 그 다음번 언어를 처리하거나 발화할 때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프라이밍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스트럭처 프라이밍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럭처 프라이밍은 구조 점화, 아까 제가 제목에 써놨던 구조 점화를 스트럭처 프라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트럭처 프라이밍은 한 40년 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논문들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문장의 구조를 하나 처리했다면 그 다음번 문장을 처리할 때도 동일한 구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관찰만 했지 체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1986년도 연구에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통하여 이 스트럭처 프라이밍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이 복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게 구조 점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메모리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세션에 본 그림과 들은 문장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
그 동일한 그림과 동일한 문장을 보거나 들었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라고 실험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심리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눈 가림법이라고 실험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실험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실험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실험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왔을 때 두 번의 세션, 공부하는 세션과 그 다음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내는 그 메모리 테스트라는 세션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세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만한 책자를 주었어요. 그 책자에는 어떤 면에는 그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있는 이제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 참가자들이 그 그림이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 있던 실험자가 어떤 영어 문장을 들려주면 그 영어 문장을 잘 듣고 그 문장이 나중에 두 번째 세션에 나올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세션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유사한 책자를 갖는데 그 책자에도 그림이 있는 면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 면을 봤을 때는 그 그림이 내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봤던 그림인지 보지 않았던 그림인지 yes or no로 응답을 하고, 동시에 그 그림이 무슨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발화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그 그림을 묘사해야 됐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험자가 반대편에 앉았던 실험자가 어떤 문장을 들려주면 그 들려준 문장을 한번 따라 말하고, 실제로 소리를 내서 따라 말하고 그 따라 말한 것이 문장이 내가 첫 번째 세션에서 들었던 문장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 실험 참가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메모리 테스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테스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라이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주었냐 하면 그 실험의 설계 방식은 프라이밍 센텐스가 있고 타겟 센텐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프라이밍 센텐스는 그 실험자들이 책자를 받았을 때 빈칸을 보면 그때 실험자가 말해준 문장들이 바로 그 중에 프라이밍 센텐스들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밍 센텐스는 두 개의 컨디션으로 나뉘는데요. 액티브 컨디션과 패시브 컨디션입니다. 액티브 컨디션은 우리말로는 능동태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이제 a tank ran over the fallen soldier, 이 문장에서 이게 능동태 형태로 문장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이것을 실험 참가자가 한번 따라 말한 경우, 이 컨디션이 바로 액티브 컨디션이 됩니다. 두 번째 패시브 컨디션은 수동태의 형태로 이제 문장이 주어졌고 그것을 한번 따라 말한 경우가 이제 패시브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거의 전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was, run 같이 패시브 형태, 수동태의 형태로 발화가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듣고 따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본 경우와 이렇게 문장을 한번 듣고 따라 말한 다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그 액티브 센텐스냐 아니면 패시브 센텐스냐 수동태냐 능동태냐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사실 번개가 교회를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능동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그 두 개의 태 중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알아봤더니 실험 결과가 아주 재미있게도 프라이밍 컨디션이면 이제 능동태 혹은 수동태로 먼저 발화를 했었던 경우, 그 경우에는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능동태 형태로 발화하는 경우가 수동태로 발화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동태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프라이밍을 시킨 경우, 한번 그것을 듣고 따라 말하게 시킨 경우에는 능동태의 형태로 이 그림을 묘사하는 것보다 수동태로 이 그림을 묘사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많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능동태로 묘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묘사할 때 능동태하고 수동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중에 능동태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가 높은 통사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전반적인 비율은 능동태로 말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라이밍 효과, 점화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점이었습니다. 이 복의 연구에서는 사실 그 수동태, 능동태만 한 건 아니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어브젝이 두 개 나오는 이제 그런 구문에서도 우리가 그 점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같은 실험의 그 프로시저를 따르었지만 그 프라이밍한 그 문장과 그다음에 이 그림이 달랐죠. 그래서 이 프라이밍 시킨 문장에서 프리포지셔널 컨디션과 그다음에 더블 오브젝트 컨디션이 있습니다. 프리포지셔널 컨디션에서는 여기 있는 a rope라는 이제 어브젝이 하나가 있고 to the struggling child 같은 또 다른 어브젝이 이제 to 같은 전치사, 우리가 말한 전치사 구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를 프리포지셔널 컨디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은 전치사가 없이 그냥 명사구 형태로만 두 개의 어브젝이 나와 있는 경우, 여기는 the struggling child라는 하나의 명사구가 있고 a rope라는 또 다른 명사구가 있는, 명사구 두 개가 있는 형태로 우리 이제 이 문장을 듣고 말하게 한 경우는 이제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사람들이 발화하게끔 시킨 거였죠. 네, 이렇게 발화한 그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형태로 다 발화 가능한 그런 그림인데 결과를 보니 흥미롭게도 프리포지셔널 데이티브로 이렇게 T2와 같이 프리포지션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문장을 한번 듣고 말을 한 다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The man is reading a story to the boy 와 같이 전치사구를 포함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더블 오브젝트 데이티브로 프라이밍 되었던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더블 오브젝트 데이티브로 발화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밍 효과가 액티브, 패시브, 능동태냐 수동태냐에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티브, 프리포지션, 프레이즈 그 차이에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언어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구조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복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또 이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만 연구가 진행된 건 아니었고 다른 언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화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비트윈 랭귀지면 예를 들면 그 한 명의 이중 언어 화자가 있죠. 그 이중 언어 화자가 영어로 프라이밍 센텐스를 듣거나 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발화를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두 개의 언어 중에 하나의 언어로 프라이밍을 시키고 다른 언어로 프로덕션을 시키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구조 점화 효과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능동태냐 수동태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DPPP 형태와 DPDP 형태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 말고 더 다른 다양한 구문들에서도 점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문과 언어뿐만 아니라 방금 봤던 복의 실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했냐면 실험 참가자들이 문장을 듣고 말한 다음 그러면 그림을 스스로 표현해야 됐었죠. 이거는 우리가 발화를 시키는 건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문장을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적절한 단어들을 통사적인 구조를 내가 선택한 통사적 구조 안에 넣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의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한번 말한 프라이밍 센텐스와 말한 타겟 센텐스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프로덕션 투 프로덕션 실험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발화를 한 것이 그 다음번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했을 때 그냥 듣기만 한 거죠. 타겟 센텐스를 발화하지는 않고 그냥 듣기만 했을 때에도 그 다음 발화, 프로덕션에 프라이밍을 시키는지 이런 comprehension to production의 그런 프라이밍 효과도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관심 있는 건데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 한마디로 듣고 이해한 것이 그 다음번 유사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가. 발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이해하는데 한 번 처리했던 문장 구조가 그 다음번에 유사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들이 이제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 priming effect를 보는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실험이 바로 이런 종류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프로덕션 실험과 comprehension 실험의 차이는 프로덕션 실험은 실험 참가자가 실제로 문장을 발화하죠. 그래서 문장을 발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 구조를 사용했는지를 그 아웃풋을 보고 발화한 문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omprehension 테스트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실험 방법이 어디에 유용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중의적인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기에 유용합니다. 보시면 1번의 문장이 Tina saw the man with the telescope 이라는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with the telescope이 여기 있는 목적어 나온 프레이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티나가 본 남자가 텔레스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통사론에서는 그런 의미를 위한 문장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티나가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를 보는 방법이 텔레스콥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preposition phrase가 verb phrase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마디로 with the telescope이라는 것이 동사는 어떤 일을 행하는 이벤트, 그 일을 행하는 이제 그 사건을 묘사해 주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티나가 남자를 봤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텔레스콥을 가지고 본 경우의 의미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티나가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가 텔레스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두 가지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통사론에서는 이제 가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프레hen션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해석을 했다면 그 한 가지 문장 구조로 해석한 것이 그 다음번에도 유사한 문장, 중의적인 문장을 발견했을 때 그 중의적인 문장의 의미를 방금 내가 해석했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해석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될 수 있죠. 프로덕션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덕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하나, 결국 나오는 발화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발화했을 때 이 실험 참가자가 이 의미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발화를 했는지 아니면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발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컴프레hen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이렇게 중의적인 문장을 해석할 때 작용하는 점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소개할 연구는 브라니건 에럴의 연구 2005년도 연구고요. 이게 저의 실험에 이제 좀 가장 많은 모티베이션을 준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여기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이고 구조 점화가 있는지 알아본 실험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용한 문장이 이제 이 문장입니다. The waitress prodding the clown with the umbrella. 이 문장에서 이 prodding 하는 그 행위가 umbrel라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umbrel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prodding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with the umbrella라는 preposition phrase, 전치사구가 목적어 명사구하고 같이 결합한 경우에는 이 with the umbrella가 목적어가 가지고 있는 것, 목적어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라. 이런 그림. 목적어가 umbrella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waitress가 prodding하더라. 이런 의미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구조, 이런 통사적인 구조를 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번에는 그 preposition phrase, 전치사구가 verb phrase랑 같이 붙었죠. 그래서 동사구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사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가 umbrella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돼서 이렇게 waitress가 prodding을 하는데 umbrella를 가지고 하더라. 이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라이밍 아이템과 그다음에 타겟 아이템으로 나누는데요. 프라이밍 아이템과 타겟 아이템 모두 이제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왔을 때 하나의 이제 모니터에 문장이 뜨고 그 문장이 자기가 읽고 이해가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이 사라지고 이런 그림이 한 화면에 두 개가 뜨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보시면 the policeman prodding the doctor with the gun인데 이 의미가 두 가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rodding 할 때, policeman이 prodding 할 때 총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prodding을 하는데 그 닥터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의미만으로 해석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 이 프라이밍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폴리스맨이 프라이팅을 하는데 총을 가지고 하고 있죠. 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실험 참가자들은 내가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과 더 잘 매치되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내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보다 더 잘 매치된 것은 당연히 이 그림이었겠죠. 이 문장의 의미로 이것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은 사실은 중의적인 문장이라서 두 개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의미인 프라딩을 할 때 총을 가지고 프라딩을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하게끔 force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겟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이 타겟 아이템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the waitress prodding the clown with the umbrella. 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그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두 개의 의미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는 prodding을 하는데 umbrella를 가지고 하는 의미. 다른 의미는 prodding을 하는 대상, object이 umbrella를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프라이밍 아이템에서는 하나의 동사 구조로 해석하게끔 false를 시켰고 그 다음에 타겟 아이템에서는 두 가지를 다 중의적인 의미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전부 다 제공함으로써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죠. 이 실험의 이제 가설은 만약 synthetic priming 혹은 structural priming 아니면 구조 점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에도 작용을 한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냐면 여기 프라이밍 아이템에서 지금 두 개의 가능한 의미 중에 두 개의 의미가 가능하다는 것은 두 개의 통사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 두 개의 통사 구조 중에서 이 통사 구조로 해석하게끔 강요한 거였죠. 그래서 동사가 with the 검과 함께 있는 이 통사 구조로 해석하게끔 강요를 했다면 그 다음에 타겟 아이템을 보았을 때에도 두 가지 통사 구조가 가능하지만 앞에 내가 프라이밍 아이템을 하면서 해석했었던 이용했었던 통사 구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는 이 그림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측이 이거였는데 실험 결과도 재미있게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라니건 실험에서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HA는 High Attachment의 약자인데요. High Attachment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여기 보시면 이 prepositional phrase가 동사구랑 붙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 있고 명사구랑 붙었을 때는 좀 낮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high attachment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를 low attachment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동사구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했다는 그 high attachment 타겟이 얼마나 많이 발화했는지 프로포션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high attachment로 프라임을 시킨 경우 한마디로 동사구를 수식하게끔 prepositional phrase가 전치사구가 동사구를 수식하게끔 false를 한 경우에 사람들이 동사구에 어울리게 그 prepositional phrase를 해석한 경우는 7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low attachment priming 시킨 경우 한마디로 명사구 앞에 프라이밍 아이템을 볼 때 그 프라이밍 아이템을 해석할 때 목적어 명사구와 그 다음에 그 전치사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그 의미로 프라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사구와 같이 결합해서 해석한 비율이 이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둘의 차이가 나죠. 56% 정도였다는 것은 사실 이 하이 어태치먼트로 발화한 비율이 로우 어태치먼트로 발화한 비율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프로포션상 그 동사구랑 그다음에 전치사구를 결합해서 해석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런 프라이밍 컨디션에 따라서 하이 어태치먼트와 로우 어태치먼트를 선택해서 발화하는 비율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에는 실험 참가자들이 발화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구조를 이용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험 참가자들이 선택한 의미를 통해서 구조가 무엇이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이든지 아니면 production to comprehension이든지 어쨌든 마지막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찌 되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화 실험들은 그 점화가 어느 층위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보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구조 점화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통사 구조가 아니고 의미 구조일 수도 있고 또 그 통사 이제 이 comprehension to comprehension 프라이밍 실험들의 아주 전반적인 그런 경향성이 무엇이냐면 앞에 프라이밍 아이템으로 주어진 주어진 문장과 그 타겟 아이템으로 주어진 그 문장의 동사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밍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동사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또 프라이밍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성인데요. 이 브라니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prodding이라는 동일한 동사를 프라이밍 아이템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밍 아이템에서도 사용하고 또 여기 이제 타겟 아이템에서도 사용했죠. 그래서 동사가 겹치면 프라이밍 아이템과 타겟 아이템의 동사가 겹치면 그때는 이제 이런 프라이밍 이펙트를 잘 발견할 수 있지만 동사가 겹치지 않으면은 그런 프라이밍 이펙트가 잘 발견되지 않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았을 때 도대체 왜 동사가 같아야 하는가? 동사가 같다는 것은 어디가 프라이밍이 되는 것이다. 그 동사의 의미가 프라이밍이 되면서 생기는 것인가는 좀 이제 프라이밍이 되는 그 representation이 무엇인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컴프레hension을 관찰하는 프라이밍 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같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어떤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거나
어떤 프라이밍 효과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해당 신택틱 스트럭처를 한번 통사적인 구조를 한번 처리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활용하는 문장 구조, 활용하는 의미 구조, 활용하는 어떤 구조적인 메커니즘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통사적인 구조라든지 의미 구조라든지 아니면 통사적인 기제가 실제 하는가에 대한 증거로서 프라이밍 이펙트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임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 컴프레hension에서의 그 프라이밍 연구는 프로덕션 연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현저하게 적고 프로덕션보다 훨씬 더 프라이밍도 약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프레hension에서도 아직 많은 또 연구들이 되어 왔는데 프라이밍 연구가 결과들은 이제 동사가 같다면 동사가 반복된다면 점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점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구조와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약간 일치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이제 보게 되면 한국어에서 점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제목에 점화 효과와 구조 점화 효과와 그다음에 논항 생략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 논항 생략과 관련되어 있는 구문에서 점화 효과를 또 바라보는 연구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이제 그걸 알아본 것인데요. 그 논항 생략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여기 null argument, 영논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영논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예문을 보시면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추천했다. 이런 문장을 말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고 진수가 추천한 사람이 민호 아빠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진수 아빠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문장에 진수가 추천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두 개의 의미가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민호 아빠를 추천했다는 것은 여기서 자기 아빠를 민호 아빠로 해석을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해석한 것이라서 이름을 strict interpret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진수도 진수 아빠를 추천했다. 이런 의미로 되기 위해서는 민호가 자기 아빠를, 진수도 자기 아빠를. 이렇게 뭔가 각각의 문장별로 하는 해석을 해내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sloppy interpretat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strict interpretation과 sloppy interpretation이 전부 다 영논항, 특히 목적어가 영논항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어 왔는데요. 이 한국어의 영논항에 그 영논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사적인 어브젝트는 무엇일까가 이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논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크게 이론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애널리시스예요. 프로애널리시스, 이 프로는 프로나운의 약자입니다. 프로나운은 대명사죠. 우리말로 치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런 아까 보셨던 그 영논항이 포함된 문장에서 사실은 이 영논항이 그를 같은 프로나운이 들리지 않을 뿐 그 자리를 프로나운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 입장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그를 추천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진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민호 아빠로 해석이 되지 진수 아빠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진수도 그를 추천했다. 그러면 진수가 추천한 사람은 민호 아빠지 진수 아빠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영론한 구문에서는 두 개의 스트릭트 리딩, 슬라피 리딩이 다 가능하지만 그를 이렇게 프로나운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슬라피 리딩은 잘 허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들리지 않는 대명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슬라피 리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이론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명사가 아니고, 한국어에는 이제 아빠와 같은 명사가 꼭 어떤 자기하고 포함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명사구 하나가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의 A, B번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아빠를 추천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bear noun이라고 말할 수 있는 noun phrase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아빠는 누군가의 아빠이겠죠. 근데 그 누군가의 아빠의 그 관계성은 이때 당시 발화할 때 누가 세일리언트하냐, 누가 가장 현저하게 좀 담화상에서 그 후보로서 잘 작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호 아빠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진수 아빠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bear nou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아빠를 추천했다. 그러면 진수가 추천한 사람이 민호 아빠의 의미로도 가능한 것 같고 진수 아빠의 의미로도 가능한 것 같다는 것이 또 사람들의 직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5번에 영론항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스트릭트 리딩, 슬라피 리딩이 다 가능했는데 이렇게 영론항이 아니고 그냥 bear noun만 있는 경우에도 스트릭트 리딩과 슬라피 리딩이 다 가능한 걸 보니 아무래도 이 한국어의 영론항 자리, 목적어 영론항 자리는 bear noun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이제 하지메 오지 선생님이 98년도 연구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예문들이 좀 이제 맞지 않는, 그 설명이 잘 어울리지 않는 예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7번에 A번에 민우가 자기 공을 찾다. 진수는 차지 않았다. 이 경우는 영론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죠. 한번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민호가 자기 공을 찾다. 진수는 차지 않았다. 자기 공이 아니고 선우의 공을 찾다. 이 의미로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직관이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자기 공을 찬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을 차더라. 이랬을 때도 민호가 자기 공을 찼다. 진수는 차지 않았어. 수지의 공을 차던데?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를, 영론항 자리를 실제로 bear noun이 있는 거라면 이 영론항에서 그런 의미가 가능했듯이 bear noun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겠죠. 그런데 여기다 bear noun 딱 넣어서 문장을 다시 만들어서 읽어볼게요. 민호가 자기 공을 찾다. 진수도 공을 차지 않았다. 진수, 죄송해요.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진수는 공을 차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능한 의미로 진수는 어떠한 공도 차지 않은 것이지 자기 공만 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도 차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가 정말 영론항이 자리에 bear noun이 있었더라면 이 구문과 이 구문이 같은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예측을 내는데 실제로 예측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영론항 자리는 bear noun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반론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이 이제 argument ellipsis analysis입니다. 이 argument ellipsis analysis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영론항 구문은 사실은 이 앞에 자기 공을 해당하는 그 앞에 선행문의 이 부분이 원래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통사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싹 지워서 들리지 않을 뿐 실제로는 의미 구조에 가면
이것과 동일한 것을 논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argument ellipsis analysis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argument ellipsis analysis에 따르면 아까 공을 차지하는 그 문장의 유사성을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유사성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우가 자기 공을 찼다, 진수는 차지 않았다. 그러면 진수가 내 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을 찬 의미로 가능했는데 10번의 A, B번처럼 자기 공을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수가 자기 공을 차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을 찬 의미로 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are Noun Analysis에서 잘 설명하지 못했던 이런 예문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rgument Ellipsis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Pronoun Analysis와 달리 Strict Reading과 Sloppy Reading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민우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추천했다. 여기서 이게 영논항이 포함되어 있는 구문이었고 이때 Strict Reading과 Sloppy Reading이 모두 다 가능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2번에 자기 아빠를 넣게 되면 진수도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그럼 진수의 아빠의 의미로 잘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게 민우 아빠로서의 의미는 잘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렇죠? 여기서 민우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진수가 추천한 사람이 민우 아빠라는 의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우 아빠라는 의미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 argument ellipsis analysis를 주장하시는 이제 그 갈래에서는 이것을 좀 바꿔주는 그래서 strict reading이 가능하게끔 하는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적인 기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제를 어떤 에디셔널한 부가적인 기제를 통해서 스트릭 리딩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슬라피 리딩도 잘 설명할 수 있고 아까 봤던 그 니게이션 부정어가 붙었을 때 일어나는 일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argument ellipsis analysis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론 연구들에서 봤던 데이터들은 다 어떤 데이터였냐면 최종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그 문장, 영논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 최종적인 해석에서 슬라피 리딩이 되느냐, 스트릭 리딩이 되느냐, 아니면 그 리딩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를 보고 이론을 전개했었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인지 뭔가 이제 계속 이 세 가지 논의 중에서 더 앞으로 딱 나아갈 만한 어떤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좀 관점을 바꿔서 아웃풋, 사람들이 실제로 마지막에 해석하는 그 마지막 해석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해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이 세 가지의 이론 중에서 더 맞는 것이 무엇일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고요.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사실 슬라피 리딩을 허용하지 않는 pronoun analysis는 좀 많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려하지 않았고 여기 있는 이제 bare noun analysis랑 그 다음에 argument ellipsis analysis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strict reading과 슬라피 리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strict reading이 가능하고 어떻게 슬라피 리딩이 가능한지를 각각의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bare noun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strict reading이나 슬라피 리딩, 진수 아빠나 민우 아빠나 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문장 담화상에서 누가 세일리언트한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는 통사적으로 무언가 결정이 된다기보다도 그 문단 속에서 담화상에서 누가 더 세일리언트한지 약간 이제 추론을 거쳐서 얻어지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argument ellipsis analysis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strict reading과 슬라피 리딩이 통사적인 구조상의 어떤 constraint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슬라피 리딩부터 이야기를 하면 슬라피 리딩을 얻는 방법이 bare noun analysis에서는 그냥 민우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아빠를 추천했다. 그랬을 때 이 아빠의 의미를
아빠가 진수의 아빠인지 민호의 아빠인지는 일단 담화상에서 더 세일리언트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 argumental ellipsis analysis는 structural parallelism 하면 구조적으로 동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슬라피 리딩이 가능하다라는 슬라피 리딩이 얻어지는 통사적인 이제 constraint를 만든데요. 보시면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해서 이 자기 아빠의 의미를 민호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바인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통사적인 기제인데요. 민호가 자기 아빠를 바인드하고 그다음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구조상 동등하게 진수가 자기 아빠를 바인드하는 통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슬라피 리딩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슬라피 리딩이 얻어진다고 보는 argumental ellipsis analysis와 그게 아니고 그냥 맥락상에서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argumental pro analysis, Bernau analysis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스트릭 리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다른데요. 스트릭 리딩은 베어나우 애널리시스가 여전히 컨텍스트에서 이제 추론을 해서 얻는 것이지만 아규먼트 애널리시스에서는 단순히 같아가 끊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같은지를 점검하는 그 두 개의 referential parallelism 하면 두 개가 같은 지시체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통사적으로 어떤 같은지, 구조적으로 같은지, 아니면 레퍼런트가 같은지를 점검하는 어떤 구조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argument ellipsis analysis인 것이고, 그다음 Bernau analysis는 그런 설명이 이제 있다기보다는 훨씬 더 구조와는 상관없이 담화상의 어떤 추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의미를 얻어낸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화 효과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그걸 가지고 이 영문항 구문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한국어의 영문항이 정말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베어 나운이라면 그것이 스트릭 리딩이나 슬라피 리딩을 갖는 데는 구조적인 어떤 고학과도 관계가 없고 그냥 맥락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서 구조적인 점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과는 우리가 관련기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 점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argument ellipsis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문항이 구조상에서 어떤 통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슬라피 리딩이나 스트릭 리딩을 얻어내는 거라면 구조 점화 효과와 같은 구조의 의미 구조나 통사 구조에 작용하는 프라이밍 효과, 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측이고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화 실험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한 17명 중에 7명 정도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제가 중간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제 실험에서는 아까 처음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브래니건 실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두 개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브래니건 실험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 하이 어태치먼트 프라이밍 컨디션과 로우 어태치먼트 프라이밍 컨디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 실험에서는 스트릭 리딩 컨디션과 그다음에 슬라피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였고 총 16개의 프라이밍 센텐스와 16개의 탈기 센텐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64개의 필러 센텐스를 넣어서 여기 필러 센텐스에는 영문항과 같이 타겟 아이템이 겹치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타겟 아이템과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그 타겟 아이템과 필러 아이템 사이의 관계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좀 앰비규리가 있고 어려운 구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컨디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개의 컨디션이 있는데 스트릭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이 문장을 읽고 그다음에 이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 브래니건 실험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라이밍 센텐스에서는 원석이가 자기 비행기를 날려보았다. 시우도 날려보았다. 입니다. 그래서 시우가 날린 것이 원석이 비행기일 수도 있고 시우의 비행기일 수도 있는데
프라이밍 센텐스가 만약 스트릭트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이면 반드시 이 그림을 선택함으로써 여기는 CU가 날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고 CU가 이제 날렸는데 날린 것이 원석이의 비행기다라는 의미로 그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아까 봤던 그 브래니건 실험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기지는 못했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소유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많이 뭐 누구의 비행기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 명확하긴 하겠지만 글을 많이 읽어서 얻어지는 이제 복잡성을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을 구성했고 제가 파일럿 실험을 할 때 실험 참가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실험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물어봤을 때 제가 의도한 대로 해석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트릭트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원석이도 CU도 원석이의 비행기를 날려보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고 해석을 하도록 이제 강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슬러피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에서는 원석이는 원석이의 비행기를 CU는 CU의 비행기를 날려보게끔 이제 폴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미 해석을 이제 강요하였고요. 그 다음에 타겟 센텐스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동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림에서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까 그 브래니건 에러 실험 같은 경우에는 타겟에서 사용하는 그림과 프라임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굉장히 유사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그림의 유사성 때문에도 사람들이 프라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림의 유사성을 최대한 막고자 화살표의 방향을 이제 옆과 아래로 바꿔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밍 센텐스에서는 옆으로 화살표가 가게끔 하였고 이 타겟 센텐스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현지가 자기 풍선을 날려보았다, 은우도 날려보았다라는 문장에서 스트릭트 리딩과 슬러피 리딩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의미를 주고 어떤 의미를 선택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릭트 리딩 프라이밍 컨디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슬러피 리딩 컨디션으로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선택해야 됐을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실험에서 사용했었던 그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PCI-BAM이라는 실험 도구를 사용했고 보시면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올 때 보시면 시간이 잠깐 있었죠. 3초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브래니건 에러 실험에서는 자기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가 5초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였는데 저는 모든 컨디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 제한을 하기 위해 3초로 제한을 뒀고요. 3초 동안 이제 보고 그것을 그 문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누르게 되면 그다음 이제 타겟 센텐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 타겟 센텐스 중에서 두 개의 의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실험을 진행했더니 결과가 중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약간 프라이밍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 슬러피 리딩이 프라이밍 했을 경우에 그때 슬러피 리딩으로 사람들이 선택한 비율이고 스트릭트 리딩으로 프라이밍을 했을 때 슬러피 리딩으로 선택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슬러피 리딩으로 프라이밍 했을 때 슬러피 리딩으로 선택한 그 다음 타겟에서 결과가 스트릭트 리딩으로 프라이밍 했을 때 슬러피 리딩으로 선택한 것보다 조금 더 많고 반대로 슬러피 리딩으로 프라이밍 했을 때 스트릭트 리딩으로 선택한 것보다 스트릭트 리딩으로 프라이밍 했을 때 스트릭트 리딩으로 선택한 것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래니건 에럴에서 했던 그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전체 슬러피 리딩 프라이밍한 비율 그 아이템들 중에서 그 중에 슬러피 리딩으로 선택한 것을 비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슬러피 리딩 프라이밍하는 아이템 중에서 스트릭 리딩으로 선택한 비율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결과상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중간 결과를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통계를 돌렸는데 그 통계에서도 이제 이걸 언어학에서는 실험을 하면은 리니어 미스트 이펙트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제가 그 바이너리로 응답이 슬러피 리딩 아니면 스트릭 리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이제 두고 그 다음에 각 두 개의 컨디션이 있는데 두 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답이 달라지는가, 그 달라지는 것이 유의미한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네, 그 달라지는지 유의미한가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저희 이제 코딩을 할 때 이걸 제가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린 건데요. 그 R에서 코딩을 할 때 트리트먼트 코딩과 그 다음에 이펙트 코딩 두 가지로 나눠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트리트먼트 코딩으로 한 것이고요. 트리트먼트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컨디션 중에서 기본이 되는 컨디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하게끔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인터셉트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사실은 기본이 되는 컨디션이 슬러피 리딩이 기본이 되는 컨디션으로 나온 거고요. 이 기본이 무엇이냐는 사실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이제 기준이 되든 그 두 개의 컨디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 기본이 되는 컨디션인 슬러피 컨디션과 스트릭 리딩 컨디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실험이 더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국어의 영논항도 해석할 때 어떤 프라이밍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프라이밍 효과를 이제 찾아내게 된다면 데이터상으로도 한국어에서 특히 이제 한국어에서 영논항인 경우에 이런 점화 효과에 대한 것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어의 점화 효과를 좀 데이터를 확장하는 그런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논항에 대해서 영논항에 관한 3가지의 이론 중에 특히 더 제일 유력하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2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론적인 대답의 해결을 반드시 우리는 기존의 통사 이론에서는 주로 저지먼트 데이터라고 아웃풋을 가지고 봤다면 프로세싱하는 그 과정을 봄으로써 2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런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이제 섣불리 이게 구조 점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완벽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점화 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어떤 통사 구조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보고 아니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것일 분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베어나운 애널리시스에서는 세일리언시를 바탕으로 내가 추론한다 그랬는데 그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또 점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아직 그런 프로나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데 명사구의 의미를 해석해낼 때 추론상에 점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연구들이 가능하고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사실 이게 Bare Noun Analysis냐 아니면 Argument Ellipsis Analysis가 맞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새로운 점화 효과를 새로운 언어에서 새로운 구문에서 또 발견해낼 수 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심리현학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를 들면 추론의 이런 점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현재상으로는 통사적인 구조나 의미적인 구조상에서 슬라피 리딩이라든지 스트릭 리딩을 얻어낸다고 주장하는 아규먼트 엘리시스의 애널리시스를 더 서포트하는 그런 연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넘어서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한국어에서 방금 보셨던 예문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영론항으로 나온 구문들인데요. 주어가 영론항으로 나오는 구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훨씬 더 슬라피 리딩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의 영론항이 서로 다른 통사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게 아규먼트 엘리시스에서 말하는 어떤 경우에는 아규먼트 엘리시스고 어떤 경우에는 Bare Noun이라면 이게 그리고 실제로 점화 효과가 구조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주어가 영론항으로 나왔을 때 점화 효과를 발견하는 정도와 목적어가 영론항으로 나왔을 때 점화 효과를 발견한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후속으로 해보고 싶은 연구도 또 이런 갈래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이 얘기 저 얘기 편한 얘기 아무 얘기나 그리고 우연히 아무런 질문 속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아무런 얘기나 그렇지만 주제와 관련해서 또 주제를 좀 넓히면 원학적인 범위 내에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문과 허승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 자기 같은 대명사가 항상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들로 이제 점화를 하는데 자기 같은 대명사를 처리하는 것에서도 사실 부담을 좀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의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목적어가 그러니까 영론항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 느꼈는데 사실 목적어에 자기가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을 텐데 그런 영론한 구문의 해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 사실 방금 허승은 학생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영론항은 꼭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나오지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를 굳이 넣어서 실험 아이템을 만들고 또 이론 연구들에서 자기를 넣은 단어들을 사용했었던 이유는 그 자기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자기를 이제 통사론에서는 그 에나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에나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에나포가 자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통사적인 메커니즘인 바인딩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와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에나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아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의 책, 그의 차 이렇게 다른 식의 방식으로도 소유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나 그와 같은 이제 프로나운 혹은 에나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종류의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슬라피 리딩이냐 스트릭 리딩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에는 어떤 통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서 이제 통사적인 것이 필요로 하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그 영론항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앞에 영론항 앞에 있는 선행문에 그 통사적인 기제를 가지고 와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학과 대학원생 이규현입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이게 스트럭처 프라이밍이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프라이밍이 없느냐라는 거를 배제하는 게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저도 들으면서 이제 그 그림의 유사성이 이제 생각이 앞선 연구에서 들었고 그걸 이제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화살표가 두 개로 가는 거랑 모이는 거 사이에는 굉장한 비주얼 세일런시가 있고 그 피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프라이밍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좀 현명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브라이니건 에러의 실험에서도 제가 하나의 실험만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실험을 좀 시리즈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실험이 그림의 세일리언시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아무리 세일리언트한 것들이 있어도 문장이 달라진다거나 다른 표현이 사용되면은 사람들이 같은 유사한 그림을 선택하지 않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실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보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브라이니건에 있었던 실험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옮겨오지는 못하겠지만 동일하게 이제 타겟에 보여지는 두 개의 그림은 그대로 사용하되 대신 문장을 다른 걸로 사용해서 그림 조건은 같지만 문장이 달랐을 때도 사람들이 프라이밍 효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문장과 관계없이 그림 때문에 생기는 프라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장이 달라졌을 때는 프라이밍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 문장을 해석할 때 그 프라이밍의 효과가 나온 거라고 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연구만으로는 그 그림의 유사성이 때문에 선택했다는 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연구에 딱 플러스 다른 연구가 들어가야지 이게 문장 해석에서 생기는 프라이밍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또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육학과 전설주라고 합니다. 엄청 그 프라이밍에 관한 선생님이 강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실험 참여자라면 저는 어떻게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제시한 구조랑 같은 구조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라이밍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이제 완전한 한국어 모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예를 들어 민호가 자기 아빠를 추천했다, 진수도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자기 아빠에 관해서는 이제 민호의 아빠도 될 수 있고 진수의 아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민호가 자기의 팔을 긁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진수도 긁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는 사실 진수가 진수의 팔을 긁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 것 같아서 이제 그 프라이밍 실험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험도 함과 동시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혹시 또 모화자들이 조금 긴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었던 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다음에 나오는 그 어젝이 명사가 아빠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팬들이 막 자기 가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가수란 말 잘 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팬이 아닌 이상 내 가수 뭐 이런 얘기는 팬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자기 가수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이 약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피 리딩과 스트레이트 리딩 둘이가 다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뒤에 뒤따라오는 명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슬러피 리딩이 조금 더 많이 선호되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리딩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좋은 관찰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그런 관찰을 했는데 그래서 이론에서는 왜 그러한 차이가 나오는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점화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 명사의 그런 애니머시라든지 아니면 명사의 종류, 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종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한
이전에 내가 어떤 종류의 그걸 사용했는가 하는 점화 효과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때 스트랙 리딩이나 슬라피 리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반드시 점화 효과 때문만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작용하지만 그 중에 점화 효과도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이 실험을 할 때는 대신 그런 것도 다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신 어떤 아이템에서는 뭐 팔을 사용하고 어떤 아이템은 자기 아빠이고 어떤 아이템은 자기 팔이고 어떤 아이템은 자기 강아지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실험에 혼입 요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실험에서는 사실 모두 다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아빠와 같은 류의 실험 아이템을 사용해서 모두 다 사람이고 어브젝이 전부 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사들로 다 이제 한정해서 씀으로써 좀 더 그 모든 아이템들이 가장 최대한 유사하게 다른 혼입 요소가 들어오지 않고서도 점화 효과만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 지금 예전 연구도 그렇고 지금 하신 연구도 두 개 가능한 인터프리테이션 중에서 하나를 강제하고 그게 그 다음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거를 저도 깊게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스폰테니어스하게 방법론을 좀 바꾸면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거의 가능한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인데 둘 다 가능한 그림을 하고 두 개를 약간 확률이 있겠죠. 그 되게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마다. 그거를 뭐 아이 트래커나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거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다음 그 직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면 뭔가 더 다채로운 그리고 더 다이내믹한 프라이밍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그 프라이밍 아이템 하나를 폴스하는 것이 아니고 앰비규어에 대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그림을 같이 주고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다음에 나온 타겟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선택들 내가 폴스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도 내가 어떤 타겟 아이템을 선택할 때 더 많은 프라이밍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주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실험 이렇게 하게 된다면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냥 폴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화 효과를 배제한 그냥 기본적인 스트랙 리딩과 슬러피 리딩 중에 선호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프라이밍 아이템 자체의 기본적인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선호도하고 관계에서 또한 점화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깊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선호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터나이즈드 되어 있는 반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할 때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문장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림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문장 나왔으면 이런 그림이야.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 종류의 문장은 이런 그림이에요. 내가 그냥 선택해야지. 라고 약간 확정적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주게 된다면 모든 프라이밍 조건에서 한 명의 실험 참가자가 스트랙 리딩을 모두 선택하거나 아니면 슬라피 리딩을 모두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랙 리딩이나 슬라피 리딩을 좀 골고루 선택해 주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화 효과를 보면 정말 훨씬 더 다채로운 걸 해볼 수 있는데 저도 아직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정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해볼 수 있고 자발성이 있었을 경우와 자발성이 없었던 경우를 가지고 자발성이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신택틱 스트럭처를 동사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점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실험 결과가 굉장히 편향돼서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 여기 실험에서는 뭔가 이제 이 실험에서는 슬라피 리딩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왔긴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이제 다 어떻게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스트릭 리딩으로 굉장히 많이 편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슬라피 리딩으로 굉장히 많이 편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기까지 좀 고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이야기와 동시에 방금 그 과정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고려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 트래커 같은 것을 사용해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제가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아마 알고 있어서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아이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안구 운동을 추적함으로써 점화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냐면 한국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어에서 하는 실험들인데 영어에서 봤던 그런 with 같은 이제 들어가는 prepositional phrase가 어디에 붙는지 이제 할 때 사람들한테 동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인간들이 문장을 처리할 때 문장을 듣고 그 듣는 단어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들은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동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목적어가 그 엄브렐라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를 보는지 엄브렐라를 안 가지고 있는 목적어를 보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목적어 중에서 어떤 목적어를 보는지를 가지고 점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어요. 앞에 그 타겟 프라이밍 아이템에서 이런 식의 통사 구조를 사람들이 해석하게 했다면 기대하는 목적어가 하나의 목적어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어를 빨리 동사가 발화되고 있을 때 목적어가 아직 발화되기 전에 미리 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점화 실험인데요.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점화 실험은 이제 그렇게 점화 효과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나왔을 때 점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방금과 같은 브래니건 애들의 실험이나 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참가자들의 최종적인 결정만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점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트래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동사가 나왔을 때 그랬는지 아니면 그 주어에 보면 철수, 도, 영우, 도와 같은 도와 같은 그 마커가 있죠. 그 도만 봐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일지를 예측해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점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실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지만 사실은 그 두 개가 각각 서로 개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연구 주제이고 그 두 번째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한 점화 실험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구문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가 저도 어떻게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더 생각해서 어떻게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연구이지만 더 많이 연구해서 더 재미있는 학문적인 기여를 하길 바라고 또 와주신 분들께도 좀 재미있는 실험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